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높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없지? 보통 일산화와 이산화도 같이 나오잖아요. 아, 이건 아닌데. 아마 몇 년이 지나도 그날을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토요일 새벽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아내 강씨.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옷을 입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전날 늦은 밤까지 회사에 있다가 돌아온 남편이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새벽 4시 55분경 집을 나섰습니다. 요 근래 회사 업무가 힘들다며 안 하던 하소연까지 했던 남편. 걱정이 됐던 강씨는 오전 8시부터 남편에게 약 10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신호만 갈 뿐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가 훌쩍 넘은 시각 강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회사에서 남편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아내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는데 회사에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 아내분이 10시 04분경에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후 집을 나간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 강씨의 이야기를 들은 소방대원은 매뉴얼대로 112에도 신고해달라고 권유했고 강씨는 112에 위치 추적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전 10시 32분경 강씨는 112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남편이 갈 만한 곳을 내가 먼저 찾아보려고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재차 신고가 취소되지 않은 것 같다며 확인 전화까지 건 아내 강씨. 그런 와중 119는 이미 실종된 남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경기도 용인시 화산리 인근 기지구. 근처를 수색하며 남편을 찾던 소방대원들은 2시간 후인 11시 54분경 인근 야산에서 남편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차문을 여니까 안에 연기 자욱한 상태였고요. 운전석에 앉아서 이 보조석 쪽으로 쓰러져 계셨어요. 일단 심폐소생술을 할 의미가 없다고 당시에 판단했습니다. 소방대원이 차 안에 있는 남편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지 시간이 꽤 지나 사후강직이 온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남편은 평소 출근할 때 입었던 반팔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앞하고 뒷좌석에서 다탄 번개탄이 총 2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자의 목에서 그을음이 나왔고 체내 일산화탄소 수치도 75%로 조사됐습니다. 국과수에서 밝힌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 차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쓰인 A4 용지 크기의 유서 3장이 발견됐는데 2장은 가족과 부모님에게 쓴 것이었고 1장은 회사에 남긴 유서였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는 필기 도구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와 유서를 토대로 남편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 대한민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국정원에서 20년간 근무한 직원이고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살당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5년 7월 18일 용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출근하겠다며 집을 나간 40대 남편이 자신의 차 안에서 다탄 번개탄과 함께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 발견된 곳은 자택에서 약 12km 떨어진 야산 중턱이었습니다. 시신 발견된 상황, 시신 상태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냥 빨간 마티즈 사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네. 네. 죽은 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되는 건 며칠 된 게 아니라 몇 시간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마티즈 차 안에 연기가 나느냐. 자욱하다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보통 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보조석이나 뒤에 놓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막 튀어요. 네. 톱밥이 막 타면서 튀어갖고 불똥이 막 튀어요. 네. 그래가 어디로 되냐면 소파에서 다 타서 보통 그렇게 되면 싹 불타버려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화재가 되는 형태인데,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 살아있는 사람이 네.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 뜨겁고 네. 막 숨이 턱턱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뭔가를 놔야지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 네. 처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소방관들이 실제로 원래 소방관들이라고 하면 뭐라 했냐면 깼어야 되는 거예요. 유리를 네. 안 깼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보고 죽었네? 그리고 했다는 거예요. 네. 다 해서 첫
표현이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물론 목에서 매가 나왔다고 하지만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높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없지? 보통 일산화와 이산화도 같이 나오잖아요. 네. 뭐지? 뭐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고 이제 처음에 판단을 했었죠. 그 뒤에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CCTV 있잖아. 그 사람이 이거 사는 거 봤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게 확인할 수 있어? 얘 왜냐? 다른 건 몰라. 얘네들이 국정원이잖아.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사실 실제로 소방관이 오기 전에 네. 소방관들과 동시에 국정원 직원들이 마티즈에 있었다, 근처에 있었다는 거는 그 뒤에 밝혀졌죠. 밝혀진 거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남았던 당시 사건이고, 당시에 이제 이거를 의혹이 있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고 디테일이 뭔지 그렇죠.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오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편이 국정원 직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임모 과장으로 오늘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예정이 없이 일찍 나갔다는 아내의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119에 신고한 워딩이 좀 이상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왜 남편하고 싸웠다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또 112에다가 신고를 했다가 또 그것도 내가 찾아보겠다고 취소를 하고 또 확인을 다시 하는 전화들을 하고 또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만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이 마티즈를 바로 처분해요. 폐기 처분을. 이것도 나중에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인의 행동은 부인의 혼자 행동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코치를 받았다. 네. 왜? 남편과 부부싸움을 안 했는데 부부싸움을 했다고 한 거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많이 이상하죠. 왜냐?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위치가 추적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갔다고 하면 성인 실종이기 때문에 수사 안 해줘요. 위치 추적 안 해줘요. 네. 이게 위험합니다라고 했어야지 돼요. 그럼 이거를 부인이 알까요? 부인 몰라요.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당황했던 거는 소방대원이 하지 않고 112에 신고해달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12요? 안 돼. 취소.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군가 코치했다는 강력한 정황이 되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급대원들은 구조를 우선시하고 그렇죠. 112는 이게 사망이 살인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범죄 여부를 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부인은 취소했어요. 아니 지금 남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정황이 있어요? 어떻게든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시신이 발견되고 이틀 뒤입니다. 7월 20일 경찰 관계자는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번개탄 구입 경로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망자의 당일 행적이 파악되는 대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전형적인 자살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직업이 국정원 직원이고 뭐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간첩이 살해를 했는지 뭐였는지도 사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좀 빠르게 판단을 해요. 왜 이렇게 빨리? 이틀? 이건 너무 아닌데? 그때도 그런 분위기였죠. 네. 네. 번개탄 구입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아니 근데 오히려 거꾸로예요. 번개탄 구입 경로는 금방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는 제일 빨리 해요. 네. 핸드폰에 심지어 구입 내역에 문자가 카드 사용 내역이 찍혔죠. 그러니까요. 그럼 뭐 네.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그거는 하지 않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외부 침입 흔적을 왜 따져요? 외부 침입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조작할 수 있잖아요. 네. 하다못해 조금 좋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당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 전에 좀 빨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뭘 감춘 게 아니라 논란이 되기 전에 빨리 좀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빨리 발표를 했다 정도가 그나마 좀 산작할 만한 요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이고요. 사건 당시에 이게 자살한 게 아니라 자살 당했거나 타살된 것이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온갖 의혹이 제기됩니다. 대체 어떤 일들이 당시에 있었는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새벽 남편의 차량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처 마을 주민. 주민은 좁은 산길을 올라가는 빨간색 마티즈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차가 다니기 힘든 좁은 길이거든요. 작잖아요, 그 차. 그런데도 길이 좁아서 힘들게 올라가더라고. 내가 막 돌아가라고 막 소리쳤는데 창문도 안 내리고 그냥 가더라고. 발견 당시에 빨간색 마티즈 뒷바퀴에는 커다란 돌 2개가 끼어져 있었습니다.
사건의 담당 경찰서인 용인 동부경찰서는 CCTV 등을 확인해 임 과장의 당일 행적을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벽 4시 55분경 집을 나선 임 과장은 오전 5시 11분과 30분, 48분 총 3곳의 마트에 들러 소주 한 병과 담배 한 갑, 숯과 번개탄 등을 나눠서 구입했습니다. 마티즈 차량이 대로변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시각은 오전 6시 22분. 그런데 이때 CCTV에 찍힌 마티즈 차량 모습에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임 과장의 마티즈 번호판은 녹색의 구형 번호판이었는데 CCTV 속 마티즈의 번호판은 신형인 흰색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자살 현장에서 발견된 마티즈는 앞 범퍼에 검은색 보호가드가 있었고 차량 안테나도 있었는데 CCTV 속 마티즈에는 보호가드도 안테나도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차량 번호판 바꿔치기 의혹 전혀 가능성 없습니다. 동영상을 최당 30프레임으로 나눠보면은 차량 진행에 따라서 동일한 번호판이 밝은색 또는 어두운 색으로 변화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동종 차량으로 같은 시간대에 재현 실험을 10여 차례 해보니까 실제로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왜곡, 변형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마티즈를 촬영한 CCTV가 저화속 카메라였기 때문에 빛의 간섭과 화면 확대에 따른 깨짐 현상으로 번호판 색깔이 왜곡돼 다른 색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같은 차량을 15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에 찍었을 때는 녹색이 분명하게 확인됐다는 경찰.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마티즈 차량과 CCTV 속 차량이 같은 것이라며 모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차량 다음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건 사건 현장에 있던 의문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소방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출동했을 때 현장에 이미 누군가 와 있었다는 겁니다. 의문의 남자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알고 구급대원보다 먼저 현장에 와 있었던 것일까? 이후 확인해보니 이들은 국정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찰보다 50분 먼저 자살 현장에 도착해 단독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119가 가까이 있지 않았기에 국정원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살폈는지 모른다는 뉴스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국정원 직원이 경찰보다 먼저 조사를 하고 현장을 벗어났던 바로 그 시각,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히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일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은 오전 10시 31분부터 오후 1시 16분까지 2시간 넘게 촬영돼 있었습니다. 이 중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시간대는 국정원 직원 임씨가 발견된 직후 28분이 유일합니다. 이는 국정원 직원이 도착해 조사를 벌인 이후 빠져나간 시간대와 일치합니다. 영상을 누군가 일부러 지웠거나 촬영을 멈췄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빨간 마티즈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마티즈,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마티즈가 바꿔치기 당했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의 해명까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번호판은 그래요. 파란색과 하얀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안테나라든가 아니면 뭐 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심이 가요. 근데 굳이 마티즈를 바꿔가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은 해요. 애초에 임 과장은 다른 데서 이미 죽었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뭐 네. 어쨌든 그게 됐고, 그럼 그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차를 갖다 놨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신을 갖다 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인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왜냐하면 현장에 왜 국정원 직원이 와 있나, 네. 그리고 앰뷸런스 블랙박스는 왜 지웠냐. 구급차에 블랙박스나 이런 거는 지우는 경우 없어요. 당연히 이건 찍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그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브리핑에서 아내 강 씨가 112보다 119에 먼저 신고를 하고 112에 신고를 했다 취소하는 모습, 남편과 싸우지도 않았는데 싸우고 집을 나갔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게 알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국정원 직원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제 노컷 뉴스 취재였는데요. 야권 관계자의 전원을 인용해서 국정원이 사건 당일 오전 9시에
A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내죠. 남편이 출근하지 않았으니까 119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40분쯤 국정원 3차장이 국장급 간부로부터 임 과장의 결근 사실을 보고받았고 3차장은 즉각 위치 추적 장치를 작동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또 임 과장의 휴대전화가 용인 소재 저수지 근처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는 용인의 옆부서 직원을 현장에 보내라라는 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국정원 직원이 소방당국과 뭐 거의 비슷하게 도착했거나 이제 조금 더 먼저 도착한 그런 사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나온 이 화면도 지금도 아마 포털에 있을 겁니다.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럿이었어요. 네. 국정원의 과장급 간부가 실종이 됐어요. 20년간 근무한.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정원의 과장급 직원이 실종이 됐으면 당연히 이건 그냥 보통의 친구 직원이 가면 안 되라 소위 말하는 응급 대응팀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옆부서 직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안 중요한 일인 네.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느낌은 있네요. 그렇죠. 네. 일단 당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요일입니다. 일단 토요일 날 8시 40분에 출근을 안 했다라는 확인을 했다라는 것은 원래 토요일 날 출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다음 날입니다. 이제 나중에 핸드폰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이 다음 날 일요일 날 국장급 이상이 긴급 소집이 됩니다. 아마 이 사건 때문인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뭐 그런 단체 문자가 또 있었다는 분 말씀드리고요. 블랙박스 관련된 내용은요. 구급차 블랙박스 2시간이 넘는 분량 중에 딱 28분이 찍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은 경기도 소방본부 측은 구급차가 오래 정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동을 끄기 때문에 블랙박스 그동안은 정차되어 있는 동안은 작동하지 않는 블랙박스다. 그래서 같이 꺼졌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그럼 켜지는 타이밍은 정차해서 시동을 켜는 타이밍에 같이 켜져서 그때부터 녹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시 시작되는 타이밍이 달리고 있는 중간이에요. 꺼졌던 순간도 다르고요. 그래서 거짓말이죠. 네, 말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4시간 무정전 거는 네. 일반 차에도 일반 차 블랙박스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뭐 부서 간의 어떤 협의에 따라서 곤란한 부분 때문에 국정원 직원 좀 노출이 안 되게 그 부분을 좀 공개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변명이 논란만 좀 키웠던 상황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당시에 또 정당 이름 좀 다르죠. 새정치연합이었습니다. 전병현 의원에 따르면은 이 임 과장이 20년 차고 연봉이 1억이 넘는 직원인데 보름 전에 이 차를 그 중고로 가져와요. 마티즈를.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이 마티즈가 왜 마티즈야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페를 이미 그 집에선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죠, 예. 근데 갑자기 보름 전에 이 작은 마티즈를 구매를 해서 이게 그럼 출퇴근용이에요? 뭐예요? 갑자기 또 보름 뒤에 또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차는 보름 전에 갑자기 구매가 돼서 극단적 선택 다음 날 폐차가 되는 그렇죠. 딱 그 기간만 쓰이는 이상한 좀 맥락이 있어서 그때 맥락이 당시에 너무 의혹이 좀 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망한 임 과장이 어떤 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인지 당시에 그 죽음을 둘러싼 정황들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임 과장의 시신이 발견되기 얼마 전 각국 정부나 기업의 비공개 문서를 공유하는 위키리스크에 놀라운 내용이 폭로됐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도감총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아온 해킹 업체 해킹팀의 고객 명단 일부가 공개됐는데 그 고객 중 한 명이 바로 우리나라 국정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이 대외 활동 시 사용하는 육군 5163 부대 이름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국정원은 8억이 넘는 돈을 들여 RCS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RCS 프로그램은요, 악성 코드 같은 걸로 보면 되는데요. 타겟이 된 사용자의 핸드폰을 몰래 감염시켜서 장악하는 겁니다. 뭐 일단 감염되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깔리면은 그 핸드폰에 있는 자료는 다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핸드폰 사용 내용도 볼 수 있고 카메라 켜거나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핸드폰 자료, 모듈을 다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으로 내국인은 사찰하지 않았고 대북, 해외 정보전의 일환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구입 이메일을 보면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 아이디 데빌 엔젤이 국내에 서비스하는 블로그에 퍼뜨릴 스파이웨어를 만들어달라고 해킹팀에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대상이 된 블로그에는 벚꽃 축제를 홍보하거나
떡볶이 맛을 평가하는 사진과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해당 블로그 주소에 악성 프로그램을 깔았던 것입니다. 이후 누군가에게 블로그의 주소를 문자로 보낸 뒤 클릭하게 만든다면 그 사용자의 휴대폰이 해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던 국정원 요원 데빌 엔젤이 야산에서 사망한 임 과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간인 사찰로 한참 시끄러울 때 임 과장이 자살했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당시 해킹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용을 담당하던 책임자 임 과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 이런 입장 발표를 했고요. 이 발표는 임 과장이 차에서 발견된 유서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 과장이 회사 앞으로 남겨놓은 유서 내용 전문입니다.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게 되어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합니다.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의 수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에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고 어떤 맥락에서 자살 혹은 어떤 자살 의혹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데빌 엔젤이라는 아이디를 썼었고 당시에 2015년 7월 10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임 과장이 사망하기 전날에도 국정원에서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은 감찰 없었다라고 부인합니다. 또 사망 당일인 1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감찰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살한 그런 상황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받는 압박 때문에 이 관련된 이 프로그램 관련된 것 때문에 뭐 어떤 압박이 있었느냐, 아니면 혹은 의혹을 가진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 한 명한테 다 해서 정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맥락 같습니다. 그렇죠.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게 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그건 사실 정권 차원에서 치명적인 도덕적인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이게 이 위키리스크의 폭로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네. 문제는 그게 하필 국정원이 그 고객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네. 그거 자체가 소위 말하는 핸드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그 내용을 그러면 정치인 누구누구 심어갖고 다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문자 누구한테 하는지. 하는 사람만 하면 그 연결된 사람 다 알 수 있는 네. 대단히 심각한 거고, 근데 하필 그 구입자 아이디가 임 과장이었다. 네. 그럼 결국은 저 새끼만 없애면 되겠네? 꼬리자를? 이거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불집힌 거는 이 유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임 과장이 죽자 책임자가 죽어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게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또 해버리는 상황이 나와요. 꼬리를 다 잘라버린 거죠. 개인의 인탈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 죽어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국정원이 실제로 뭘 했는지 이거랑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유서 중에 2장은 가족하고 뭐 이제 부모님에게 남겼지만 한 장이 저희가 전문을 다 읽어드렸죠.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으로 시작됐지만 내용 자체가 뭐 국민 여러분께 아는 담화 같은 내용이에요. 사찰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료도 삭제했고, 네. 혹시 있다면은 그건 삭제했고, 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책임이고 동료들한테 미안해고, 그리고 저는 가장 황당한 게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나요. 유서에 감사합니다를 쓰는 유서가 도대체 있나? 이건 사실 유서라기보다는 네. 그냥 사직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족한테 쓰는 내용도 아빠가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과도한 뭐 충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실수를 해버렸어, 막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서가 네. 맞아? 이런 내용이 됐던 거죠. 이렇게 수많은 의혹과 논란 속에서 수사는 계속 됐는데요. 어떻게 결론 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용인 동부경찰서는 많은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결과를 보면 단순 자살이 명백하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렇게 의혹만 남긴 채 잊혀지던 사건. 그런데 2017년 7월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당시 아들 임과장의 시신을 봤던 아버지가 노컷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얼굴에 상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너무 놀랐어요. 몸이 저렇게 당할 정도면 뼈는 얼마나 심하게 상했을까 해서 내가 감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나만 본 게 아니라 아들 염려주는 사람들도 대번에 알아보더라고요. 임과장의 아버지는 사건이 2년이나 지난 후에야 타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건 당시 장례식을 찾아왔던 한 경찰관이 언론이나 외부 접촉은 하지 말라며 외부 접촉으로 상황이 바뀌면 장례가 길어질 수 있다고 사실상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임과장의 딸이 육군 사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며느리가 외부 접촉을 만료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임과장의 얼굴과 몸에 상처가 많았던 것일까? 의혹이 커지자 경찰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얼굴에 난 상처는 고인이 의식을 잃은 뒤에 차 안에 피워놓은 번개탄 쪽으로 쓰러지면서 화상을 입은 겁니다. 번개탄 때문에 차 안의 온도가 높게 올라가서 온몸에 검붉은 화상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걸 오해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또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국정원은 임과장에 대한 감찰은 없었고 해킹 프로그램 도입과 구입은 물론 운용과 이후 관련 자료 삭제까지 모두 임과장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일처럼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족이 가지고 있던 임과장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JTBC가 복원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15년 7월 6일 임과장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는 나나테크라는 회사의 허위사와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나나테크는 구매 대행 회사로 당시 국정원은 나나테크를 통해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7월 6일 임과장과 허위사가 통화한 이후 그는 국정원 동료 직원 E씨에게 허위사가 급하게 전화해달래, 시스템 오해달래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안업체 전문가는 시스템 오에서 오는 시스템을 끄는 오프이거나 겹쳐 쓰는 오버라이트일 수 있다며 그들만의 언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포맷이나 덮어쓰기 등이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당시 해킹 프로그램 자료 삭제가 임과장 단독 판단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결국 내사 종결을 경찰이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지만 그리고 당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서 여러 가지 국면이 넘어가서 그냥 유야무야 묻히던 상황에서 2년 뒤에 아버님의 어떤 인터뷰로 다시 재점화됩니다. 얼굴에 특히나 많은 상처를 받다는 아버지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의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살을 했는데 그것도 일산화탄소 중독인데 어떻게 얼굴에 상처가 날 수 있느냐? 그러면 경찰의 의견대로 화상이라고 하면 화상의 상처와 타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참고로 소방대원이 진술하는 것은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몸을 돌려서 기대고 있는 자세로 마지막에 발견됐다. 기대고 있었다고 그랬죠. 네. 번개탄 때문에 올라가서 검붉은 화상 상처라고 하는 건 전 신뢰하지 않아요. 화상 상처와 소위 말하는 타박상, 멍하고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임과장이 해킹 파일을 삭제한 시간이 사망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17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고요. 당시 통화 목록은 JTBC가 핸드폰 복원하면서 나왔는데요. 이때 통화 목록을 보면 파일이 삭제되기 직전인 밤 12시 7분경 국정원 직원 최 씨와 이 씨에게 연달아 전화를 합니다. 이 씨와는 21초간 통화를 했고요. 두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서 따로 할 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감찰 관련돼서도요. 감찰은 국정원에서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건 전날 문자 내용이 뭐라고 찍혔냐면은 국정원 직원 앞에서 최 씨랑 통화했다고 한 그 직원 최 씨와 오후 6시 45분하고 7시 59분에 각각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관실에서 찾는 전화 계속 옵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쯤 국정원 직원들에게서 10여 통의 전화가 왔고요. 당시에 대해서 아내 강 씨는 그날 저녁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자기 없어도 잘 살 수 있겠냐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감찰에 나가서 수사받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남편이 얘기를 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임과장 저녁 먹고 7시 반쯤 회사로 갑니다. 금요일 밤에요. 그러고 나서 국정원은 이후에 그 시간에 임과장이 회사에는 안 왔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밤 9시 13분에 임과장이 동료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땡땡아 고맙다. 땡땡이도 고생 많다라고. 이건 감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문자 내용은 사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고생했다. 네. 기운 내십시오. 당연히 이건 검찰 받았다고. 그리고 또 보는 거죠. 기술개발처 김 처장이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이깁니다. 잘 쉬세요. 해신사양. 그러니까 뭔가 뭐 한 상황이 끝난 그쵸? 듯한 네. 내용이 주고 가요. 뭐 그런 상황에서 집에 와서 새벽 4시 55분에 집을 나갑니다. 저는 앞서서는 얘기는 안 하긴 했지만 4시 55분에 나가고 얼마 안 돼 20분 뒤입니다. 오전 5시 11분 하고 또 19분 뒤 또 18분 뒤에 마트 3개에 나눠서 처음엔 소주 한 병을 사고 19분 뒤에는 담배를 하나 사고 18분 뒤에는 번개탄을 삽니다. 한 번에 사도 되는. 마치 동선을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잖아. 여기서 그것도 CCTV에. 근데 모자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임 과장 맞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또 반대쪽으로인 주장으로 좀 살펴보면은 압박을 받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내의 말에 따르면은 남편이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망하기 토요일이면은 그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집에 안 들어왔다. 계속 회사에 있었다. 회사에서 아마 뭔가 이 감찰로 추정되는 뭔가나 급박한 상황이 있었고 스트레스 상황은 있었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토요일 아침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는 스토리 라인도 하나 그려지긴 하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뭔가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과장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됐어요. 네, 된 후에 죽은 거예요. 자살할 타임이 아닌데 자살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뭐 그 민간 사찰 관련된 거는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이 증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찰이 있었다고 좀 일단 전제로 얘기하면은 이후에 그 당시에는 시발단으로 알려져 있는 그렇죠. 유명한 네. 댓글 조작부이 실제로 있었고 있었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묶음의 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의 지점이었어요. 이 해킹 프로그램은. 근데 그 네. 여러 묶음 중에 하나지만 이게 풀리면 다 풀리는 거죠. 네. 왜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니까. 네. 그 핵심적인 트리거였던 거예요, 이게. 네, 2017년에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됐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당시 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만듭니다. 여기서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일명 국정원 마티즈 사건을 재조사합니다. 결과는 임과장이 RCS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입 운용 실무자로 언론 등 의혹 제기 억울함과 또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책임감, 이걸 느끼던 중에 현장 공개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상황에서 국내 IP에 대한 소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중첩되면서, 그러니까 국내 IP에 대한 소명은 이 프로그램이 당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그 IP가 있었기 때문에요. 대외 대북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죠. 반대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심적인 중압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3일 서울지방검찰청이 해킹 프로그램 운영 사건과 관련돼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종명 정 차장 등 14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이 딱 개별 사건은 개인의 일탈과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 입증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형이 집행이 됐고요. 어쨌든 이 사건은 결국은 임 과장 개인의 일탈이네요. 개인의 어떤 책임으로 정리된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본인이 자살을 했던 네. 아니면 자살을 당했던 어떤 형태라도 임 과장한테 혼자 다 뒤집어 씌우는 거는 결국 임 과장 하나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네.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씁쓸하게 마무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라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